노년의 삶이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 할 나이라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아야 할 나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기대를 배반합니다. 평생을 헌신한 가족에게, 마음을 쏟은 자식에게, 그리고 사랑이라 믿은 사람들에게조차 홀대받고 외면당한 채 이름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도 그런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노인의 고백입니다. 제 인생은 오직 가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해 고물상 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나를 돌아봐도 되겠구나. 이제는 어깨 위에 짐을 잠시 내려놔도 되겠구나.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곱지 않았고 눈길 하나에도 날이 서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세대 차이라는 게 있다 하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식사를 하자며 불러낸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서울까지 올라갔고 그날따라 며느리는 어쩐 일인지 유난히 살갑게 말도 놓으며 밥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뒤 며느리는 자기는 급한 전화가 왔다며 잠깐 자리를 비운다더니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제가 계산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카드로 23,000원을 긁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들 집에 가니 며느리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락도 그만해 주시고 갑작스레 집에 오시는 것도 자제해 주세요. 저희 생활이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저는 식사 한 끼로 은근히 돈을 유도당하고 다음 날엔 아들 집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존심이 발등으로 무너졌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아들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저 자신을 희생만 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남은 인생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그 결심이 어떤 삶을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정임, 나이는 올해 72입니다. 시골 장터에서 40년 가까이 야채 좌판을 지켜오다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장사를 접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들 내외와 손주들 걱정 말고는 그리 큰일이 없는 평범한 노년이지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참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기온도 포근해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이었죠. 그런 날 아침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일식집인데요. 어머니랑 같이 점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뜻밖의 제안이었죠. 평소에 며느리가 저를 불러내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런 얘기를 꺼내도 늘 저희 바빠서요 하며 웃어넘기기 일쑤였는데 웬일인지 이날은 먼저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설레더군요. 간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장롱 속에 고이 넣어뒀던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도 살짝 만지고 곱게 화장도 했죠. 시장 다닐 땐 아무거나 걸치고 나섰지만 며느리 앞이라 그런지 왠지 모르게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혹시 손주 녀석 학교 자랑이라도 해주려나? 아님 집에 들려서 점심이나 같이 하자는 건가? 이런저런 상상으로 마음이 들떴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벌써 와 있더군요. 평소와 달리 부드럽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일식집이라더니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작은 룸이 따로 있어 사람들의 시선도 피할 수 있어 좋더군요. 어머니, 여기 참 조용하고 괜찮죠? 응, 그러게. 이런데 처음 와보네.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정식 세트를 하나씩 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연어덮밥과 우동이 같이 나오는 메뉴를, 저는 살짝 부담스러워하며 튀김 우동 정식을 골랐죠. 음식은 정갈했고 맛도 괜찮았어요. 며느리는 내내 밝은 얼굴로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놨습니다. 남편 일, 아이 학교 생활, 심지어 이웃 이야기도 꺼내며 웃음꽃을 피웠죠. 저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화기애애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늘 딱딱하고 냉랭한 공기 속에서 뭔가 눈치만 보던 내 입장이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날 무렵 며느리는 갑자기 가방을 뒤적이더니 얼굴에 당황한 기색을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카드 지갑을 놓고 왔나 봐요. 혹시 오늘은 어머니 카드로 결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꼭 드릴게요. 나는 한순간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음식값 23,000원을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게 그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금액, 작디작은 액수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계산이 끝나자마자 급한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가더니 그날 이후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제가 아들 집에 찾아갔을 땐 초인종 소리에도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고 그날 저녁 아들로부터 메시지 한 줄이 왔습니다. 엄마, 당분간 저희 집엔 오지 마세요. 민폐입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민폐라니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튿날 밤 저는 한참을 울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전기조차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이불을 덮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자식이란 존재는 평생 내리 사랑만 퍼부어도 모자란 줄 알았습니다.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조차 사무적인 메시지 하나로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죠. 23,000원. 그 작은 식사값 하나로 민폐라 불리며 밀려난 내 삶이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존재가 짐짝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이 그깟 금액보다 100배, 1000배 더 쓰라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 골목길에 겨우 피기 시작한 개나리 꽃잎들이 제 눈엔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저처럼 제때 피지 못하고 움츠러든 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어. 내가 왜 항상 미안해야 하지? 왜 늘 죄인처럼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제 앞으로 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슬쩍 모아둔 생활비 잔액, 남편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산 일부, 그리고 절약하며 아껴둔 비상금이 약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남아있었고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 집 정리하고 싶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중개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분과의 갈등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요즘 그런 문의 많아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가 고생하며 산 덕분에 지금 있는 거지만 나는 그 대가로 어떤 것도 못 받았어요. 이젠 그 아이들 몰라도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중개사는 제 말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유품들을 꺼내봤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 입었던 정장, 가족 사진, 그리고 손편지 한 장.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임아, 내가 먼저 가도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아들 보며 버텨줘. 넌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너 스스로도 너를 잃지 말고 살아. 그 편지를 다시 읽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그 짧은 글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스스로를 민폐라고 여기지 않겠다고, 내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겠다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장을 정리했고 보험 계약서들을 챙겼습니다. 은행에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제 자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저 혼자서 살아가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낼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동수야, 이제 엄마는 너희 집에 가지 않을게. 너희 삶에 끼고 싶지도 않아. 대신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민폐라 불렸던 그 말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에서 아들과 며느리 번호를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죠. 눈밑은 푸석했고 주름은 깊었지만 제 눈빛은 오히려 전보다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민폐가 아닙니다. 나는 다시 나로 살아가려는 중입니다. 며칠 뒤 오피스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시내에서 멀지 않은 8평 남짓한 원룸이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남향창이 마음에 들었고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라는 점도 좋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작아 보였지만 이젠 저 하나만 들어가 살면 되기에 이만한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삿짐을 꾸리기 전 저는 살던 집 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게 추억이었고 모든 게 아픔이었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부터 손주들을 위해 사뒀던 색연필과 동화책,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사골국 냄비까지. 하나하나 손에 잡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꼭 필요한지, 무엇은 떠나보내도 되는지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쌓인 집기들, 낡은 옷가지, 오래된 서랍장 속 봉투들. 그동안 남들을 위해 모아온 기억의 잔재를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참 이상하더군요. 남을 위해 살아오느라 내 물건은 별로 없었고 내 취향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장 버리기 힘들었던 건 아들이 어릴 적 그려준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 한 귀퉁이에 삐뚤빼뚤 적힌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씨.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다 저는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것만은 끝내 못 버리겠더군요. 짐 정리를 마치고 동네 리사이클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가구들과 가전제품을 헐값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와서 소파와 장롱을 들고 나가는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이제 더는 그 기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삿짐은 크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 몇 개의 반찬통, 작은 전기밥솥 하나,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 하나? 이삿짐 트럭에 올라탄 그 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의 새 출발이구나. 오피스텔에 도착해 처음으로 문을 열던 순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고 초라한 공간일지 몰라도 저에겐 너무도 따뜻하고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그 누구의 비위도 맞출 필요가 없고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조용한 방 안에서 새로 구입한 작은 탁상 전등을 켰습니다.
전기밥솥에서 나는 밥 짓는 소리, 혼자 먹는 김한장과 고등어 반쪽. 그 조촐한 저녁 식사가 어찌나 눈물겹도록 평화롭던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새벽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남겨두고 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뒤를 돌아볼 이유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자식과 가족이 전부였던 내 삶에서 이제는 나 하나만 챙기며 사는 삶으로. 그 하루는 분명 작고 사소했지만 제 인생에선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하루는 저만을 위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첫날의 이름은 버리는 법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오피스텔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좁은 공간, 혼자만의 식사, 누구에게도 말을 걸 수 없는 침묵의 시간.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있다가도 문득 돌아보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이가 없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적막하고 텅 빈 시간들이 점점 제게 익숙해지고 심지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켜지는 커튼을 통해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전기포트를 올려두고 인스턴트 커피를 타며 가장 먼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바로 아래층 식당에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침을 드시곤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구경하며 혼자 웃었어요. 남의 일상이지만 왠지 모르게 그 흐름이 위로가 되었고 나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오피스텔 근처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 자주 들렀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공간에서 책 한 권을 펼치면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죠. 그 속에서 저는 오래전 잊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시를 좋아했었고 수채화를 배우고 싶어 붓을 샀다가 결국 봉인해뒀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문구점에 들러 색연필과 작은 스케치북을 샀습니다. 창밖 풍경을 그려보려고요. 형편없는 솜씨지만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요. 작은 일상이 저를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 취향대로 반찬을 고르고 깻잎을 얹은 밥 한 숟갈에 감탄하며 웃는 저를 보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였구나. 처음 며느리에게 쫓겨나던 날 내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살아있고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내 이름 석자로 존재하는 한 인간이라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68세, 이혼 후 혼자 사신다고 했고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신 거예요.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그거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곱씹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이렇게 또렷하게 들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조용한 삶, 누군가에겐 쓸쓸해 보일 수 있어도 저는 매일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건 텅 빈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채워넣기만 했던 관계와 의무들로 인해 놓쳤던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죠. 밤이 되면 전등을 끄고 스케치북을 펼쳐 무언가를 그려봅니다. 엉성한 나무, 울퉁불퉁한 지붕, 그리고 너무나 투박한 내 그림 속 인생. 하지만 그 안에는 매일 조금씩 단단해지는 내가 담겨 있습니다. 혼자라는 게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 고요가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매일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입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같은 층에 706호 문 앞에 놓인 분홍색 슬리퍼 한 켤레가 눈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고운 눈매를 가진 할머니. 인사를 건네면 조용히 웃으며 목례만 하셨죠.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둘만 마주섰고
같은 층이라는 사실에 두어 마디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조명자, 나이는 70. 저보다 2살 아래셨고 이혼 후 혼자 사신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 전 아직 1달밖에 안 됐어요.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고비는 지금부터죠. 제일 힘든 건 저녁 식사 끝나고 불 끄고 누웠을 때예요. 그 정막이 참 오래 가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스르륵 혼자 깨어나고 혼자 잠드는 그 공허함. 저도 이제야 조금씩 익숙해지는 참이었죠. 그날 이후로 명자 씨와는 가끔 마트 앞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짧은 산책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만든 멸치볶음을 담아 명자 씨 집 문 앞에 살짝 두고 왔습니다. 다음 날 현관 앞엔 예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임 씨, 덕분에 밥 한 공기 뚝딱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 짧은 글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마치 예전 며느리에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인정과 고마움의 말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엔 저도 모르게 미역국에 계란 프라이까지 해먹었습니다. 누군가 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던 겁니다. 명자 씨와는 점점 말이 많아졌고 각자의 이야기들도 하나씩 꺼내놓게 됐습니다. 명자 씨는 이혼 후에도 아들 둘을 혼자 키웠고 그중 한 아이는 외국에 나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자신을 고아원에나 집어넣으라며 아예 방문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정임 씨, 나는 그 아이들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나 없이도 잘 산다니 다행이지 싶어요. 그 말이 어찌나 담담하고 씁쓸하던지 저는 말없이 물컵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대단한 동정이나 충고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말없이 커피 한 잔 놓고 창밖 바라보며 앉아있는 시간이 제겐 어떤 심리 상담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노년에 와서야 진짜 친구를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자식도 남편도 세상도 주지 못했던 온기를 저는 명자 씨에게서 얻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 우리 살아있을 동안은 서로 밥 친구해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격주로 서로의 집에 가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반찬이라도 누군가 함께 먹어주는 그 시간이 제 하루를 기다리게 만들었고요. 어쩌면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라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건 바로 그런 사람이 곁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자 씨와의 인연은 제 일상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말을 나눈다는 단순한 행위들이 제 삶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명자 씨가 묵은지 한 조각을 내어주며 묻더군요. 정임 씨, 뭐 하나 취미 삼아 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그 말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취미냐고 이제 와서 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명자 씨가 그러더군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매일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재미삼아. 나 요즘 캘리그래피 배워요. 글씨 쓰는 재미로 하루가 금방 가요.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저는 근처 문화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뭔가를 배우는 건 오랜만이었지만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죠. 수업 첫날 연필을 쥐고 따라 쓰는 제 손이 마치 아이처럼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어설픔조차 기분이 좋았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써내려가며 저는 다시 봄을 맞이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분식집에 들러 김밥 한 줄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부끄럽고 서러웠던 지난날과 달리 그날은 묘하게 뿌듯했죠. 생활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고 좋아하던 라디오 채널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았던 장롱 속 옷까지도 하나씩 꺼내어 손질했고 덕분에 아끼던 스웨터도 다시 꺼내 입을 수 있었죠. 어느 날은 명자 씨가 제게 그러더군요.
정임 씨, 요즘 얼굴이 많이 환해졌어요. 그거 알아요? 그 말에 괜스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내 표정을, 내 기분을 살펴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죠. 저는 이따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시 웃게 되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 아주 작은 변화들 덕분이라고요. 명자 씨와 나눈 한 끼 식사 따라 써본 글씨 한 줄, 스스로에게 선물한 따뜻한 국 한 그릇. 그 소소한 행동들이 제 삶의 온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그리 외롭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나만의 것이고 그 안에 작은 기쁨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가 어느 날 말했죠. 정임 씨, 우리 아직 안 늦었어요.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참 다행인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저에게도 내일이 있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이요. 어느새 명자 씨와의 밥 친구 생활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로 반찬을 나누고 오후엔 함께 걷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장을 같이 봤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들이었지만 제겐 그것들이 너무도 소중한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설렘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그것만으로도 삶이 조금씩 다시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날도 함께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트 앞에서 귤 한 봉지를 사서 나눠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명자 씨가 갑자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정임 씨, 나 당분간 시골 좀 다녀와야겠어요. 큰언니가 아파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괜찮다는 듯 미소 짓는 명자 씨 얼굴을 보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어떤 빈자리가 스르륵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숟가락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를 그제야 제대로 실감하게 된 겁니다. 며칠 뒤 명자 씨는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현관 앞에는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임 씨, 금방 다녀올게요. 귤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꼭 드세요. 건강하게 지내요. 마이너스 명자 드림. 쪽지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텅 빈 듯한 느낌, 마치 오래된 우체통처럼 쓸쓸하고 낡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신문을 봐도 자판기 커피를 마셔도 어디에도 온전한 온기가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복도는 더 조용하게 느껴졌고 명자 씨가 놓고 간 슬리퍼 하나조차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트 앞에서 마주쳤던 또 다른 주민, 이름도 몰랐던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명자 씨와 다니던 걸 기억했는지 요즘 혼자 계시죠? 하고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그날은 짧은 대화로 끝났지만 그분과도 자연스레 산책을 하게 되었고 가끔은 커피도 함께 마시게 됐습니다. 명자 씨만한 벗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역시 힘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삶에 어떤 힘을 주는지를요. 삶은 늘 흐릅니다. 고인 물이 썩듯 멈춰선 마음은 쉽게 무너지죠. 그래서 저는 다시 작은 발걸음을 떼보기로 했습니다. 혼자가 익숙해진다 해도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명자 씨의 빈자리를 지키며 저는 다시 일상을 정돈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빈자리가 영원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명자 씨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함께 걸었던 아파트 단지 산책길을 혼자 걷자니 바람도 나뭇잎도 지나가는 강아지까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있으면 자꾸만 옆자리를 힐끔거리게 됐고요. 그 작은 자리 하나가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은 괜히 집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밖에 나가면 괜히 울 것 같았거든요.
TV를 켜도 책을 펼쳐도 자꾸만 머릿속엔 명자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까도 했지만 혹시나 방해가 될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문 앞에 놓아뒀던 명자 씨가 준 깻잎 반찬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병뚜껑을 열자 퍼지는 그 짭짤하고 향긋한 냄새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명자 씨가 그랬지.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라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마트를 돌고 커피 자판기 앞에 잠시 멈추고 동네 작은 도서관도 들렀습니다. 명자 씨와 함께 하던 자리를 스스로 채워보려 했던 거죠.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일도 밥을 차려 먹는 일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도서관 책상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 옆자리에 가만히 앉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책을 펼치고 계셨죠. 그 모습이 어쩐지 명자 씨의 뒷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고 그분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작은 인사 하나가 저에겐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명자 씨와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 시간이 제 안에 남긴 따뜻함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꼭 오래 지속되어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더군요. 잠시 스쳐간 인연이라도 그 안에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누구도 내 곁을 오래 지켜줄 수 없다면 내가 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다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도 걷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시간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날을 위해.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며 말입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던 어느 날, 저는 무심코 도서관 게시판 앞에 붙은 안내문 하나에 눈길이 갔습니다. 독거 어르신 반찬 나눔 봉사 모집. 그냥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다음 날 조심스레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봉사센터 직원은 반갑게 맞이하며 다음 주부터 함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부담도 없다는 그 말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봉사 첫날 제가 맡은 일은 배달 상자에 밑반찬을 정리해 넣는 일이었습니다. 깻잎, 멸치볶음, 나물무침. 낯익은 반찬들 속에 명자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나눠주던 깻잎 반찬 하나에도 얼마나 큰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조용한 동네 골목을 따라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주신 분은 허리가 많이 굽은 할머니셨습니다. 저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젊은 사람이 다 오네. 그 말에 저는 민망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젊다고 하시니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할머니는 반찬을 받아들고는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커피 한 잔을 권하셨죠. 저는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이미 주전자엔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는 멀리 가 있고 딸은 바빠서 자주 못 온다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누가 찾아와 주니 그걸로 됐지 뭐. 그 말이 어쩐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았던 따뜻함을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누군가의 일상에 작게나마 스며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다는 걸.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이 된 하루였다. 나도 참 고맙다. 그렇게 적어 내려가며 저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밤은 왠지 오랜만에 깊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동네 공원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들려왔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작은 돗자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와 함께일 때만 나들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돗자리 위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등을 덮어주고 살랑이는 바람이 책장을 넘겨주었죠. 그 순간 저는 문득 오래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왔던 이 공원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던 기억,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소리 지르며 놀던 풍경, 그리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어주던 그 장면까지. 처음엔 그런 기억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기억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잃은 것만을 세지 않고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마음속에 감사가 피어오릅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할머니와는 가끔 안부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짧은 인사와 미소만으로도 사람의 하루는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가끔 반찬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분은 마실 김에 들려서 손수 담근 모과차를 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엔 이름 대신 마음이 먼저 자리를 잡아갔죠. 유명자 씨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지만 저는 그녀가 어디에 있든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지만 흘러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하루하루가 덤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아도, 누군가 기다려주지 않아도 제 삶은 여전히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요. 봄은 다시 돌아오고 삶은 계속됩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고 저녁이면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제 일상이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는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잔잔하지만 그래서 더 진한 이야기로 말입니다.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나와 함께 조용히 피어나는 희망을 안고서 누구에게나 견딜 수 없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인생의 무게가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외로움과 자식으로부터의 소외, 그저 조용히 나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시작된 삶. 그러나 그 삶은 늘 예기치 않은 고비를 품고 있었죠. 찹쌀떡 하나로 상처를 받고 깻잎 반찬 하나로 눈물을 흘리고 커피 한 잔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거창한 복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일도 없었고 누구를 무너뜨리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를 지키는 법,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린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삶이란 누가 곁에 있느냐보다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렸다는 것. 상처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녀는 며느리에게 쫓겨났지만 삶에서 스스로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듯 느껴졌지만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끝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혼자서 커피를 마시며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자식의 효도보다 값진 자신을 향한 위로와 다정함으로 그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시 외롭고 상처 많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는 지금 당신과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언젠가는 그 모든 외로움의 끝에서 당신만의 명자씨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